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평화 합의가 임박했다면서 오늘부터 이란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 그는 가장 약한 플레이어가 됐다. 에미상을 수상한 시사평론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모욕을 줬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형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18억 달러 규모의 정치적인 무기화 방지 기금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며칠 전까지는 법무장관 지명 철회 가능성이 얘기됐었지만 지금은 법무장관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캐피털 원 은행이 연방 판사에 대통령의 회사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캐피털 원 은행이 정치적인 이유로 트럼프 회사 어카운트를 폐쇄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은행은 이번에 밝혔습니다. 돈 세탁 문제로 폐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바다주의 평균 팁 비율은 18.2%로 미국에서 네 번째로 낮습니다. 라스베가스 저널 리뷰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해외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엔화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자 엔화 약세를 멈추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 게 확인됐습니다. 일본에는 그 뉴스고 엔화에 일본과 미국이 공동 개입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앞에 이란 사태를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레이티스트 뉴스를 전해드리고 뒤에는 새로운 오늘의 미국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분의 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 글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타코를 한다, 앞으로 나가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나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말들을 해왔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다 뜻이 있어. 어떻게 그 큰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당신들이 짐작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그런 분들께 들려드리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주 그 묘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말로 이란과 협상을 하겠다는 걸 얘기했는데 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 하면서 이란과 평화 합의가 임박했다. 곧 다가올 것이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이란과 협상을 할 것이다. 최종적인 타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제 이제 지난 주말에 캠프 데이비드 갔다가 또 뭐 운동도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 공군기에서 얘기한 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기본적인 거 호르무즈 해협 오픈할 것이고 결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보장을 우리가 얻어내는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반복이에요. 뭐 금요일에 막 이란을 엄청나게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으로 칠 것처럼 하다가 토요일에 딱 뒤로 물러섰는데 이란이 너무너무 간절히 요구했다고 하던가요? 작전을 중단해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그래서 막판에 취소했다고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중동 국가들도 그렇게 해서 그랬다. 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안 죽게 할까 하고 이런 일을 해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지고 있다. 우린 사람들이 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그 평화 합의 시작은 임박했고 많은 내용들이 합의가 됐다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카타르에서, 파키스탄에서, 어디서, 오만에서 누구와 대화를 한다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 말이 전과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일 시장 오일값을 조금 낮추는 이런 영향은 미쳤어요. 이게 또 보시면
증시 오픈하고 하는 그런 때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임박했다? 뭐 다 정해진 것처럼? 그럼 이란도 뭔가를 행동을 해줬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전쟁 시작은 혼자지만 평화 협상이나 전쟁 끝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은요, 완전히 denies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트럼프의 클레임을 주장을 한다. 새로운 대화를 이란과 먼데이에 오늘 하겠다는 것을 완전히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그걸 우리는 오만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오만과 뭐 이란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만은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돈 내는 거는 합의를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하는데 이란은 아니다. 뭐가 있고 그러는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미국과 아무런 것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에 추가로 공격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언제나 거짓말이야.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새로운 거짓말일 뿐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를 위협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을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절대로 더 이상은 수동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란의 얘기거든요. 오늘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이것저것 막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란이 전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대리 세력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이건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서 막 날려보내겠어. 기간 시설을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했었다는, 근데 그걸 취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도 여기에 같이 참여할 거야. 동의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국인 이란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고, 이스라엘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갬블드 했다. 도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도박을 해봤는데 now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약한 플레이어가 돼버렸다. 도박을 했다는 게 뭐 을러보기도 하고 협박해보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이건 지금 영국의 The I Paper라는 영국의 조금 인디펜던트의 자매지 같은, 그러니까 약간 진보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매체고, 여기에서 이분 얼굴은 제가 안 해놨네요. 이분이 사이먼 마크스라는 분인데 워싱턴 DC에서 활동을 하는데 에미상도 수상을 한 그런 분이거든요. 시사평론가입니다. 국제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신문은 아이페이퍼라는 신문은 굉장히 그 기사 자체도 압축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칼럼 같은 것이 좀 셉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제목에 보인 것처럼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 모든 걸 걸었는데 이제는 가장 약한 플레이어가 됐다. 그리고 작은 제목을 보면요, 뒷부분에 이게 나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픈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젤렌스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자꾸만 씻고 헹구고 막 이런 일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박살낼 것이라고 거칠게 위협하고 며칠 만에 또 하루 만에 또 막판에 물러서고 하는 그런 일들. 2월 28일에 이란 전쟁이 시작하고 몇 주일 동안 트럼프는 굉장히 시장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요, 막 출렁출렁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일 거래자들 사이에서도 좀 집단적으로 무덤덤한 반응. 그전처럼 막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쫙 올랐다가 한마디 하면 엄청 내려갔다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트레이더들은 몇 주일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이분의 시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모든 것을
트루스 소셜에 내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쓰는 그 공간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요일에 그 소셜미디어에 쓴 것이 아주 전형적이라는 거죠. 전날 뭐 엄청나게 때리겠어 하다가 이란이 애걸복걸해서 내가 일단 잠시 멈추고 오늘 오후부터 뭔가 대화를 하겠어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장르라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볼 수 없었던 힘, 무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때리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는 이제 기자들에게는 난 사람이 숨지는 것을 원치 않아. 실제로 그럼 대통령이 어떤 돌파구가 있다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란과 미국이 타협을 한다는 징후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전문가는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발표된 그 정부 성명을 보면은 트럼프를 사우디아라비아가 강하게 압박을 했고 이제는 중동의 국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잘 따라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고 토요일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걸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대화가 굉장히 솔직했던 건데 아마 이분은 정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빈 살만 왕세자가 그 긴장을 완화하려면 외교로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걸 또 외교적으로 풀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아들보다도 더 훨씬 어려요. 그만해라. 이제 됐다. 우리 이제 더 이상 하는 걸 원치 않는다. 피해는 우리만 보지 않느냐. 미국 본토가 보는 게 아니라 그만해라. 이제 됐다. 이걸 외교적으로 풀면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분이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점점 명확해져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떠안게 된다. 미국이 이란을 치면 보복을 미국 본토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걸프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는 지도자들이 테헤란과의 결정적인 대결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지역적인 안정을 좀 유지하는 거 이게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죠. 미국을 믿고 미군 기지도 자국에 다 있고 해서 어떻게 보호해 주겠지 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 아니고 갈팡질팡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란은 지역의 그 중동 영내 그 지역을 타격을 할 능력을 갖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어쨌든 인접한 국가들을 계속 타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2018년도였어요. 그렇게 오래됐었나요? 2018년도 미국 정보당국이 미국에서 거주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영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언론인 좌말 카쇼기 살해뿐만이 아니라 시신도 완전히 사지를 절단하고 훼손. 이걸 지시한 인물로 미국 정보당국이 지목을 했죠. 세계의 모든 국가도 그렇게 지목을 했고 그런 빈 살만 왕세자가 뜻밖에도 이성의 목소리가 되는 위치에 서 있게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해라. 됐다. 다치는 건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빈 살만이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백악관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할 패를 쥐고 있지 않아. 카드가 없잖아.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도요. 여러 가지 변화된 역할 같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것을 봉쇄를 강화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잖아요. 돈을 덜 들이려고 후티 반군 세력도 움직이고 이라크에 있는 어떤 준 군사 조직도 움직이고 다 무장 단체들과 공조를 하는 이런 것들. 테헤란 정권은 회복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돈을 지원을 하면서 키워왔었던 대리 세력들과 아무런 분열이 지금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불과 며칠 전에 기자회견할 때 미국의 무기, 탄약,
무기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지만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걸프 지역의 지도자들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지금 이 전쟁을 협상으로 어쨌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할 만한 자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답니다. 절제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내심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의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를 둘러싼 오만과 이란의 논의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이란은 그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 자국, 그쪽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가 됐던 뭐 서비스료가 됐던 뭐가 됐던 이름을 뭐라고 붙이던 그랬던 뭐 톨이던 피던 뭔가를 반드시 붙이겠다는 입장이고요. 오만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남쪽 아래니까 오만도 마찬가지로 이 해협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같이 이란과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의 동맹국인 오만입니다. 오만은 엄청난 동맹국이에요. 그런데도 아니 오만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않고 뭐 이란과 그런 것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불만했어요. 불만하고 나서는 또 그 뒤에는 미국이 뭐 통행용지 수수료인지를 받겠다 하는 방안까지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전쟁을 평화회담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고통만 안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뭐 마가도 점점 이란 전쟁에 관한 지지율 아직도 많이 하고 있지만 내려가고 있고 이란 분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하는 비율은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2%가 반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 사이에 의견 없음도 있으니까 아무튼 68% 정도는 반대를 합니다. 오일 가격에 대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더 낮아요. 21%밖에 안 됩니다. 여론조사를 쭉 종합을 해보면 이걸 이제 이분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막 질책을 하면서 지난해 2월 달에 러시아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 카드가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딱 17개월이 지났는데 그 상황을 이번 주말 토요일 어제 그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카드 없잖아. 이란에 못 이겨. 그러니까 이만하지. 살살하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다 하는 게 사이먼 마크스라는 워싱턴 DC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에미상을 수상한 시사평론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게 더 무서운 것은 참 이게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 어떻게 그런 우연의 일치가 일어났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카드가 없잖아 하면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막 망신을 주고 대통령이 혼자 한 게 아니죠. 그것도 기본적인 구도는 2대1로 JD 벤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젤렌스키를 모욕을 줬어요. 전쟁 중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복장으로 양복 차림이 아니었잖아요. 어디든지 다 다닙니다. 세계 뭐 유엔이고 어디고. 그랬더니 아니 예의가 없게 아니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왔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을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할 때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방문을 할 때 야, 백악관 집무실에서 저렇게 회담 자체가 생중계가 되는데 내가 망신을 당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나의 조국으로 돌아갔었을 때 국민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말 그대로 막 이렇게 쪼그라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며칠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5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1년이 지난 2026년 2월 28일에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하고 지금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본인이 젤렌스키에게 카드가 없잖아. 그만하고 물러나지. 러시아 말 듣고 적당히 여기서 손 털지. 이렇게 하고 나서 정확하게 17개월 만에 본인이 지금 이란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 처해진 겁니다. 얼마나 이런 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무계획이 계획인 분, 순간순간 대처가 계획인 분이 전쟁을 일으킨 게 문제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절대 놓지 않는 돈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요. 계획이 없다. 이 부분은 엊그제 제가 시사만평에서 전해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이란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무슨 이메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한다던가 기자회견장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다던가 이게 뭐 새로운 발상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트럼프니까, 트럼프 행정부니까 그런 일을 하지. 좋잖아 라고 하지만 아니 전쟁을 여론을 모집을 해서 물론 군 내부에서 모집하는 거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여론을 모집을 해서 그걸 결정을 합니까? 얼마나 아마추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미상, 시사 이런 부분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써본 도박을 했지만 가장 약한 플레이어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지금 이란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미국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절제를 하고 전문가의 말도 듣고 해서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또 그 대신에 그런 것을 써서 마무리를 하려면 양보라는 것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 전제가 어느 정도 우리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을 해야지 됩니다. 그 인정이 되면은 지금 무기가 부족하다. 여기까지는 대통령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것을 써봤지만 뭔가 잘 되지 않았어. 우리가 어쩜 이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도 몰라. 이걸 꼭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적당히 인정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래야 걸프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모이죠. 자, 이란 전쟁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국내 이슈를 보면은요. 아니,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타드 블렌치 지금 법무장관 대행이죠. 법무장관 대행하기 전에는 법무부의 부장관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했습니다. 온갖 트럼프 대통령의 막 추잡한 일들, 여자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다 해결을 법정에서 제대로 하진 못했어요. 다 거의 졌으니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법무부의 부장관으로 왔고 앱스타인 파일 사건에 대해서도 기슬레인 맥스웰에 관해서도 뭐 직접 막 그 교도소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뒤에도 계속 대통령의 일을 많이 봐줬죠. 펜 본디 법무장관이 물러난 뒤에 대행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시키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 지명을 철회를 할 것 같다. 철회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까 대행으로 있다가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뒤집혔네요. 어젯밤에. 어떻게 뒤집혔냐면 이 법무장관 대행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논란이 있었던 18억 달러 규모의 정치 무기와 방지 기금. 이건 트럼프 쪽에선 정치 무기와 방지 기금. 왜냐하면 바이든 때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했다 해서 그 핍박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1월 6일 의사당 쳐들어간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신청했는지 얼마를 줬는지 이런 걸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법무장관이 합의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의 국세청을 소송을 했는데 국세청 소송에서 왜 이런 합의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세청에서 뭔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뭐 세금 자료를 계약직을 통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직 사람이 언론에게 그걸 공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죠. 그 1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 그럼 난 돈 안 받을게. 대신에 두 가지를 줘. 한 가지가 이 18억 달러 기금을 법무부에 이제 있는 기금이 비상시에 쓰는 기금이 있대요. 그런 걸 해서 트럼프 대통령 사람들에게 줘. 그거는 표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미 사면까지 해줬는데 그 사람들 이 돈까지 받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영원 무공토록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세금 조사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면책 특권을 박아놨습니다. 이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를 약간 다 변형을 해서 하나는 완전히 18억 달러 기금은 없앤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 실제로 그랬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이 법무장관 대행이 그 18억 달러 기금 그거 안 하겠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뭐가 다르냐면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다 안 믿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 대행이 그거 18억 달러 우리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기자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걸 살릴 수도 있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보였어요. 그랬더니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안 되겠다. 이걸 문서화해라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 처음부터 문서화를 하던가 왜 어제서야 해줍니까? 여지를 완전히 다시는 이제 그 부분은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정도로 문서화하기를 원했던 그런 그 의원들의 것을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법무장관 되는 거 상원 의원들이 표를 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도 해주면 나중에 법무장관 되면 얼마나 대통령의 비서처럼 집사처럼 일을 하겠어? 법무부가 대통령과 부분적으로 법무부도 대통령의 행정부지만 독립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그런 부서인데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그랬는데 그거 이제 해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세금 면책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요. 이번에 그러니까 대통령 그 과거 것에 대해서만 소송을 했었을 때 그 과거 것까지만 그때까지만 되고 앞으로의 세금 신고에 대한 조사는 막지 않겠다. 그럼 앞으로도 그럼 계속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쨌든 과거 것까지만. 지난번에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선제 면책 특권을 줘버리면 계속 maybe 선제 면책 특권을 줘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더 많이 해외와 사업을 할 때 조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앞으로 것은 조사를 막지 않겠다. 그러나 과거의 것은 조사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건 계속 하라고 하겠다.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표결은 내일 있거든요. 이게 어제 이제 상원 법사위원회 의원들인데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두 사람이에요. 존 코닌, 텍사스주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 공화당에서 거의 마지막 남은 신사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90% 이상 같은 표를 줬지만 120%가 안 된다고 대통령이 이 사람을 떨어뜨리고 너무 유능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텍사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주죠. 탐 틸리스. 이 두 사람이 법사위원인 겁니다. 지금 공화당의 법사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12대 공화당, 민주당이 10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화당에서 한 명만 이탈해도 11대 1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전체적인 연방 상원이 이 사람을 인준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막힌 게 문제인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공화당이 53명이기 때문에 51명의 표만 있으면 되거든요. 설령 50대 50이라 할지라도 부통령의 표가 있으니까 돼요. 그런데 이 법사위원회에서
한 사람만 이탈해도 안 되는데 두 사람이다. 탐 틸리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탐 틸리스는 존 코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를 했었죠. 앱스틴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8억 달러 그거 오케이 영원히 안 하도록 담보를 해줄게 하고 한 거거든요. 해서 어제 그 결과 존 코닌 의원은 돌아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탐 틸리스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일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오래 해오다가 법무부의 부장관이 됐고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이제 장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타드 블렌치. 지금 내일 투표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소위원회 투표가 이건 더 중요합니다. 연방 상원에 가면은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두 사람이 다 통과가 된다면 공화당이 뭐 해주겠죠. 지금 이 소위원회에서도 10명의 민주당은 다 반대표를 던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12명 공화당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이게 그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주 큰 은행에 속하잖아요. 캐피털 원 대형 은행을 고소를 했어요. 하나 고소한 게 아니죠. JP 몰건도 뭐 고소하고 있는데 이 고소를 했는데 캐피털 원이요. 트럼프 회사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것을 기각해달라고 연방 판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그 회사 이름이잖아요. 캐피털 원 은행이 2021년도 뭐 중반 정도 됐어요. 트럼프 관련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뭐 너무 뭐 많죠. 뭐 포도밭도 있고 뭐 무슨 회사, 부동산 회사, 요즘에 무슨 회사가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에 요즘에 새로 나온 거 말고 2021년도 회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회사의 어카운트가 뭐 385개나 됐답니다. 그걸 폐쇄를 했어요. 폐쇄한 시점이 2021년 중반기였으니까 2021년 1월 6일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고 그 폭동 사건의 많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였을 때였어요. 그때 소셜미디어에서는 뭐 X, 뭐 유튜브 다 트럼프 대통령 어카운트를 퇴출시켰죠. 은행에서 그 당시에 이 어카운트를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했는데 계속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정치적인 보복이다. 의사당 사건 이후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은행은 우리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게 돈 세탁 관련 돈 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였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1월부터 중반 정도에 폐쇄를 했으니까요. 몇 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돈 세탁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은행이라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계약상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언제든지 그 어카운트를 은행 계좌를 무효화, 해지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게 뭐 공개를 할 수도 없다. 은행 비밀 관련 법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부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가족들도 왜 이 일도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법원에는 제출하겠죠. 어떻게 이 어카운트들이 돈 세탁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그 법원에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매체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같은데 이제 인터뷰로 요청을 했어요. 저는 지금은 이 내용은 NPR 방송을 주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즉각 답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법적 공방이 2021년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주요 은행 등을 상대로 그 당시에 은행들도 그랬던 일이 많거든요. 물론 은행들이 그렇게 할 때는 은행들도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그러나 글쎄요, 이건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같은 것도 가만히 됐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근거는 있었으리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고 해서 백악관에 대통령이 들어와서 주요 은행 등을 상대로 대통령인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 한다는 것.
이건 그럼 와이너리, 뭐 생수, 골프장, 뭐 등등등등 그 모든 것이 이게 그러면은 은행들이 압박받지 않겠어요? 은행들이나 뭐 규제기관이나 등등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디뱅킹 한 거다. 정치적으로 내 어카운트를 다 쫓아낸 거야. 은행은 아니다. 단호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이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소송을 한 그 부분은 아직은 이제 법정으로 세일드 돼 있는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비슷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캐피털원은요, 그냥 이 사건 기각 이거로 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다시 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우리 은행을 상대로 어카운트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그 당시에 시간을 줬고 이제 은행 측에서 하는 얘기 시간을 줬고 다른 데로 이체를 해라 해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은행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어서 거래를 안 해줬던 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왜냐하면 받아갈 땐 잔뜩 받아가고 나중에 파산을 막 몇 번씩이나 해서 여러 군데 다 피해를 입히고 등등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서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아무 은행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도이체뱅크에 손을 내밀어서 독일 은행에서 융자 받고 어카운트 거기에 트고 했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그 캐피털 원은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 영구적으로 이 케이스는 기각을 해달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JP 모건 체이스도 비슷한 지금 케이스가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캐피털 원은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법적 다툼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근데 아무튼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이례적이죠. 현직 대통령이 여전히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대통령의 자녀들도 다 이런 것에 관련이 있으면서 아주 대형 은행을 고소를 하는 이게 그러면 트럼프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내가 대통령으로서 고소한 게 아니다. 그냥 민간 당사자로서 그 회사의 당사자로서 제기를 한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반대쪽이나 은행에서 보면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지 민간인이 아니지.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이 또 이런 것에 행정명령까지 내놨거든요. 아무래도 은행들도 뭐 보수적인 뭐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딱 내리고 우리 은행을 딱 고소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민간인이야? 이건 대통령으로서 압박을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쩌면 대통령이 이렇게 민간인으로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여졌겠죠.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의 미국인 거예요. 2026년 트럼프 시대의 오늘의 미국입니다. 대통령이 대형 은행을 고소하는 거. JP 몰건은 뭐 5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나 그래요. 비슷한 케이스예요. 캐피털 원과. 자, 라스베가스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사실은 생활적인 뉴스, 처음에 이 오늘의 미국이라고 타이틀을 정했을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오늘의 미국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오늘의 미국을 전해드리는데 오늘의 미국의 뭐 재밌는 부분이냐 무슨 부분이냐 해서 재밌는 것과 의미 있는 것을 다 전해드리려고 하고 only in LA라든가 only in US라든가 미국에서만 LA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미국이 강한 나라니까 아직도 이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미래에 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그냥 지난 10년 동안은 끝날 때까지 거의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뉴스를 해드린 적이 많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요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
이 신문, 제가 저널 리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던가요? 왜 팁을 벌기가 어려워지는가? 라스베가스에서. 네바다는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팁으로 서비스업이 많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팁이 라스베가스가 그렇게 낮은가 하는 이제 기사를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걸 좀 전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기 레스토랑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토스트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네바다주의 평균 팁이 꼭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18.2%랍니다. 평균 팁이에요. 여러분 팁 주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2%인데 미국에서 이 18.2%라는 게 네 번째로 낮답니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게 18.2%랍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0.6%포인트가 낮답니다. 전국 평균이 18.8%인 거예요. 팁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 식당의 팁이 평균 18.6% 정도가 되고 패스트푸드 이런 데는 15.5%였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라스베가스가 왜 이렇게 팁이 그럼 네 번째로 작아? 라는 것을 라스베가스에 뭐 호텔 경영학과가 있으니까 유니버시티 네바다 거기서 이제 호텔 경영 교수예요. 캐스 슘 교수가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선 라스베가스에서 식사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 예전에는 라스베가스는 그냥 신천지잖아요. 먹는 거 이런 거 너무 싸고 너무 좋고. 그런데 너무 비싸져서 최근에. 그렇습니까? 저는 라스베가스 미국 가서 딱 한 번 가봐가지고요. 너무 비싸져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음식 가격 자체가 그 가격을 전부 팁을 주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바다주는 관광객이 국내 관광객보다 해외 관광객이 국제 관광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는 사람보다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팁이 작다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유럽에 뭐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에선 팁을 뭐 그래 봐야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뭐 보통 한 5%에서 6% 정도 되잖아요. 미국은 라스베가스가 낮은데도 18.2, 18.6, 전국 평균이 18.8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주에 비해서 라스베가스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팁이 팁 주는 퍼센테이지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유럽에서 뭐 5%, 6%, 뭐 한 10% 정도까지는 뭐 준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아시아는 어때요?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라스베가스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팁 많이 주세요. 미국에 오시면 팁. 요즘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팁이 너무 아깝다. 물가는 올라가고 내 수입은 일정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팁이 비싸지잖아요. 해서 식당을 투고를 해다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투고하는데도 팁 드립니다. 그분들 싸는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투고해 오는 것도 팁을 똑같이 드려야지 되는가 생각하다가 똑같이 드리려면 진짜 너무 뭐든지 비싸잖아요. 제가 전에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참 이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와버렸네요. 저는 음식을 투고해다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해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몇 개월 동안 가족과 같이 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음식을 투고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투고해 올 때 팁을 드리는데 이거 똑같이 드려야지 되는가? 똑같이는 못 드려요. 그렇지만 팁은 드립니다. 어쨌든 아무튼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뭐 팁 때문에 음식을 투고에다가 먹는데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팁 문화가 흔하지 않으니까 더 그렇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라스베가스라든가 네바다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소울밸리 바베큐라는 정신밸리 바베큐라는 곳에서 일하는 서버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AJ 초크라는 분도
이게 팁을 주면은요, 미국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나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이나 해외에서 온 사람들 팁을 보면 확실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팁이 작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지만 저는 또 팁으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드린 그 카스 슌 교수가 이게 적당한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적인 것이 바뀌기 전에는 관광객들이 알아서 나서서 해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을 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 주에도 또 가고 다음 주에도 또 가서 얼굴을 볼 식당도 아닌 거고 이분들은 말하자면 훌쩍 날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지역 체인 Mothership Coffee Roasters라는 곳의 소유주네요. 이분 오너네요. 주애니 로메로 이분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 지역에. 직원 한 명당 예를 들어서 시간당 24달러를 지급을 한다면 그러면 그 음료수의 가격을요. 한 잔당 16달러나 17달러를 받아야 된대요. 음식이 아니라 음료수를. 이게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24달러를 시간당 주려면 보통 요즘 시간당 24달러 되잖아요. 그러려면 음료수를 16달러, 17달러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 고객 서비스 교육을 우선시한다. 요즘은 아예 뭐 몇 퍼센트 써가지고 나온다든가 어디는 일정하게 하는 그런 뭐 식당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네바다주가 최저임금 덕분에 오히려 더 나은 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팁 크레딧 제도를 쓰지 않는 마지막 7개 주다. 팁 크레딧 제도가 뭐냐면 팁을 받는 그 업종의 사람들에게는 고용주가 시간당 임금을 아주 적게 줘도 된다는 거. 그게 지금 최저 2달러 13센트까지만 줘도 돼요. 43개 주. 그러나 시간당 2달러 13센트 주는 그런 곳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라스베가스는 그거 안 한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2달러. 팁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시간당 12달러는 드린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아무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라스베가스가 그런 이유로 팁이 적다 하는 건데 그럼 팁을 가장 적게 주는 그 평균을 잡았을 때 지금 통계청에 평균을 잡았을 때 어느 주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라스베가스보다 말하자면 팁이 더 짜요. 17.3%. 두 번째가 워싱턴 DC 17.5%, 세 번째가 워싱턴주 17.8%, 네 번째가 네바다주 18.2%, 다섯 번째가 플로리다주 18.3%입니다. 반대로 그럼 팁을 가장 많이 주는 주 평균 저쪽 동부 쪽에 델라웨어주는 22.1%랍니다. 22.1.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주가요. 쭉 제가 보니까 17%에서 한 1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순위만 1부터 뭐 몇 가지지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바다주가 팁이 작다 하니까 제가 조금 새롭네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이런저런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뉴스도 많이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난 10년 동안 그런 걸 못해서 늘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18%는 이상은 준다는 것을 한번 감안하시면서요. 음식값 비싸졌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팁에 의존해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택시, 지금 여기 행운 럭키 택시인가요? 사장님, 존킴 사장님도 요즘 열심히 댓글 써주시는데 택시 팁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은 또 우버 같은데 뭐 팁을 안 줘도 돼서 사용을 한다 하는데 그분들도 다 생활인인데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모으면 그분들께는 큰 돈이 되잖아요. 팁에는 후한 사람이 되자. 팁에 후한 사람이 됩시다. 자,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코스코 가면 음료수도 무슨 뭐 드럼통에 엔진 오일 같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코스코 가면은 아직도 코스코 핫도그이 너무 커서 그 핫도그와 드링크 합쳐서 1달러 50센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정말 먹었어요. 코스코 그 핫도그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은 참 착하다. 저희 식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배부르게 먹으라고. 돈 없는 사람 배부르게 먹으라고. 유난히 크잖아요. 너무 크죠? 그 핫도그도 너무 커서 그게 건강상으로 너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심에 먹었던 게 저녁까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것을 돈 없는 사람들, 누구 시간 없고 하는 사람들 배불리 먹어라 하는 뜻에서 드링크까지 합쳐서 세트 메뉴가 1달러 50센트인 거잖아요. 참 그런 선한 마음은 좋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식구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남으니까 파는 거잖아. 남으니까 파는 거죠. 적게 남지만 그래도 남는 낀 남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마이너스 나면서 판다고 생각은 안 되고 이 마지막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행동을 했네 하는 것이 주목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공동으로 개입을 했어요. 엔화가 지금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그 뒤에 지난주에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을 이제 양쪽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일본 정부가 엔화를 막 산 거예요. 사서 가격을 올렸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도 일본을 도와서 엔화를 같이 사서 이걸 올려줬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공동으로 이렇게 뭐 개입을 한 것은 2011년 이후에 처음인데 그때 막 일본에 대지진이 있고 막 쓰나미 있고 그때는 반대였어요. 엔화가 너무 막 높아지고 해서 공동 대응을 했었었는데 지금 일본의 재무성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앞으로도 추가로도 엔화를 공동 매입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화가 약하면 또 좋은 데도 있어요. 자동차 수출 많이 하니까 그런 데는 좋지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싸지겠죠. 일본도 뭐 오일이니 뭐니 다 사다 쓰는데 그런 거 사다 쓸 때 달러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엄청 그 힘들어지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것도 비싸지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두 나라가 이 미국에선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데 세계 경제도 경제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일본이 엔화 내려가는 거 막으려고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안 되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사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엔화를 사들이기 위해서 목요일에 일본 정부가 뭐 590억 달러 정도 미국 달러를 매도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 개입한 규모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자, 엔화 한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 매수. 스캇 베센트 자리잖아요. 재무장관. 여기에 이제 그 회의할 때 나온 얘기겠죠. 뭐 대통령과 같이 투두 할 일 딱 적혀 있잖아요. 엔화가 이 Japanese 엔화 JPY 한 5에서 10 빌리언 그러니까 50억에서 100억 달러를 매수 이렇게 그 써 있는 거죠. 미국은 뭐 미국의 이익에 이게 뭐 적당하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이익에 적당하다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이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거 구제금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주된 원인이 이자율 차이잖아요. 일본이 이자율 안 올리다가 결국 올려서 지금 1%죠? 1%로 95년 9월 이후에는 가장 높긴 해요.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의 지금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범위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돈을 엔화로 이렇게 뭐 굴린다고 할까요? 그런 것보다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엔화 팔고 뭐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겠죠. 이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뭐 일본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생산성 낮죠.
인구도 낮죠. 뭐 이렇게 되고 달러로 돈을 줘야지 되는 수입에 너무 많이 뭐 생산성이 낮으니까 의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뭐 엔화 약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돕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그 국가에서 단독으로 그 개입을 하죠. 엔화가 약하다 하면 일본 정부가 엔화를 사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례적이라는 게 2011년 이후에는 처음이니까 공동으로 개입을 한 거. 근데 만약에 엔화 시장이 이것보다도 40년 만에 최저라는데 더 약해지면은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미국 국채가 흔들리고 막 미국에서 일본 자금이 그거 막으려고 또 빠져나가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의 채권 시장 또 미국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뭐 환율 방어 공조라고 할까요? 일본에서 이렇게 같이 한 거죠. 그렇지만 또 모든 나라의 통화를 막아주는 거 아니죠. 최근에는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나라 많이 도와주잖아요. 뭐 아르헨티나도 도와줬었고 굉장히 일본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 또 미국을 위해서 전략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고 또 일본이 세계 최대의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최대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서 그러나 여러 가지가 얽혔다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런 것 안 해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월요일이었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